1977년 권력의 그림자 사건. 강인호 수사일지 3편. 프롤로그. 2025년 현재.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넓은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과 훈장들 사이로 두 개의 특별한 액자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검은 테두리로 된 김근수의 영정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인호와 한지아의 결혼사진이었다. 75세의 강인호는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 앉은 아내 한지아의 모습에서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느껴졌다. 형사님은 많은 사건을 해결하셨지만 독자들은 특히 1977년의 그 사건과 김근수 형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한지아 여사님과의 관계가 궁금해합니다. 젊은 여자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강인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그 일은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 새겨졌습니다. 근수는 내 중마고우였고 그를 잃은 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 정부는 한 사람을 데려왔죠. 강인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녀는 과거 북한 공작원이었고 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사건에서 이미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변했고 내 곁에 남아 내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었지요. 한지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습니다. 판문점 사건에서 인호 씨를 속였던 것, 그 무게를 평생 안고 삽니다. 하지만 인호 씨와 그때의 선택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었고 저는 매일 그 빚을 갚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김근수의 사진을 스쳐 지나가며 1977년 봄으로 화면이 전환되었다. 제1장. 봄, 불길한 제보. 1977년 4월 15일, 서울.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봄이었지만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인호와 김근수는 판문점 사건 이후 더욱 단단해진 파트너십으로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서울 최고의 콤비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두 사람 앞에 놓인 봉투는 평범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김근수가 봉투를 살펴보며 물었다. 발신인 표시도 없고 그저 강력계 담당자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다. 은행거래 내역서, 정체불명의 회사 명단, 그리고 암호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힌 종이들이었다. 이건 뭔가 큰일이야. 강인호의 예리한 눈이 문서들을 스캔했다. IQ 210의 두뇌가 빠르게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근수야, 이거 봐. 이 계좌번호들 모두 유령 회사의 것들이야. 유령 회사. 실체는 없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 보통 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에 쓰이지. 김근수가 다른 문서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인호야, 여기 이름들 좀 봐. 이거 정치인들 이름 아냐? 문서 한켠에는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현재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정 사건이 아니야. 강인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그때 문서 더미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거기에는 붉은색으로 별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맞아. 판문점 사건에서도 나왔던 붉은 별 표시야. 강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건도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조사. 오후부터 두 사람은 문서에 나온 유령 회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회사의 등록 주소로 가보니 그곳은 허름한 원룸 건물이었다. 여기가 자본금 10억 원짜리 회사의 본사라고? 김근수가 비웃듯이 말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더욱 이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회사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회사 주소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었다. 완전히 조작된 거네. 강인호가 중얼거렸다. 문제는 이 회사들로 누가, 왜 돈을 옮겼느냐는 거야. 은행 추적.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거래 내역서에 나온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협조적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고객의 거래 내역은 기밀사항입니다. 수사 때문인데요. 정식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강인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던 은행이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뭔가 위에서 함구령이 내려온 것 같아. 김근수도 동감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 첫 번째 경고. 그날 밤 강인호의 집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형사님이시죠? 변조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오늘 받은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요? 형사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어졌다. 강인호는 김근수에게 즉시 연락했다. 근수야, 방금 협박 전화가 왔어. 나한테도 왔어. 조사를 중단하라고. 그럼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린 거야. 계속할 거지? 당연하지. 이제 더욱 확신이 서.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2장 권력의 벽. 1977년 4월 16일.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김근수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인호, 김근수 형사님이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저는 정보부 김상태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제 형사님들이 조사하신 자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잠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보부의 압력. 별도 회의실에서 김 과장이 입을 열었다. 형사님들, 어제 받은 자료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인가요? 북한의 대남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 다루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인호가 반문했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 내역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북한의 공작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치권에 침투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에요. 김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일반 경찰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부에서 전담하게 될 겁니다. 김 과장이 문서를 꺼냈다. 이건 수사 중지 명령서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내부의 갈등. 정보부가 떠난 후 강력계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수사를 중지하라고 하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봐. 이성훈 팀장이 강인호와 김근수를 불렀다. 너희들, 이번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러시나요? 위에서 압력이 장난이 아니야. 어젯밤에 서장한테까지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요?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매우 강력한 어조였다고 해. 강인호와 김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뭔가 큰 게 숨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비밀 조사. 공식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강인호와 김근수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근수야, 공식적으로는 손을 떼되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파보자.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위험해.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 저녁 시간을 이용해 두 사람은 문서에 나온 다른 단서들을 추적했다. 특정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발견한 것이다. 감시당하는 수사관들. 며칠간 조사를 계속하던 중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호야,
저 검은 차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오늘만 네 번째야.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나 봐.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며 조사를 계속했다. 결정적 단서. 4월 20일 밤, 김근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이노야, 찾았어. 뭘? 그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 사람들의 명단이야. 김근수가 보여준 문서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군 간부들의 이름이 함께 있었다. 이건 진짜 거대한 조직이야. 그리고 봐, 여기 또 붉은 별 표시가 있어. 이제 확실해. 이들은 북한과 연결된 조직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발견이 김근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제3장. 비극의 밤. 1977년 4월 21일 밤. 김근수는 혼자서 마지막 단서를 확인하러 나갔다. 강인호는 다른 자료를 정리하느라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이노야, 나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나가볼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괜찮아. 금방 올게. 그것이 김근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11시 30분. 급한 전화. 강인호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형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종로 3가 골목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신분증을 보니 김근수 형사라고. 강인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지금 가겠습니다. 현장 도착. 현장에 도착한 강인호가 본 것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김근수가 골목 한쪽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격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근수야, 근수야. 강인호가 달려가서 김근수를 안았다. 그는 아직 숨이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다. 이노야. 김근수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말하지 말고 병원 가자. 구급차 불렀어. 아니야. 시간이 없어. 김근수가 강인호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다. 이걸 꼭 밝혀줘. 뭘 말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이노야. 우리가 건드린 건 생각보다 훨씬 커. 김근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들은 북한과 연결된. 하지만 더 큰 게. 근수야. 힘내. 구급차가 곧 올 거야. 하지만 김근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노야. 미안해. 끝까지 함께 못해서. 그것이 김근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에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근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형사님,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인은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입니다. 강인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 경찰이 되어서도 늘 함께였던 파트너가 영원히 떠난 것이다. 김근수가 남긴 마지막 단서. 병원에서 돌아온 강인호는 김근수가 마지막에 준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주소와 함께 이곳에 진실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조심해. 그들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장례식. 4월 25일, 김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지만 강인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조문을 했다. 그녀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김근수의 영정을 바라봤다. 강인호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판문점 사건에서 만났던 한지아였다. 아니, 그때는 리명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강인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김근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 컸다. 제4장.
10일의 공백과 한지아의 재등장. 강인호의 몰락. 김근수의 죽음 이후 강인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파트너를 잃은 충격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무실에는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대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3일째 밤 단골 술집. 종로의 작은 술집 뒷방. 강인호는 혼자 앉아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었다. 벌써 2병째였다. 얼굴은 푸석하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나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수야. 미안해. 강인호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근수의 마지막 말, 그의 차가워진 손, 그리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내가 막아야 했는데. 술잔을 들려다 손이 떨렸다. 10일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도 가늘어져 있었다. 한지아의 재등장. 그때 술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강인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강인호 형사님.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인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한지아? 판문점 사건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리명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속였던 북한 공작원. 네, 맞습니다.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강인호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냉혹한 공작원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슬픔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복잡한 재회. 강인호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뭐하러 왔어? 또 나를 이용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근수 형사님의 장례식에서 형사님을 봤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강인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판문점 사건에서 우리를 속이고 이용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형사님들께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그때 형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형사님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괘씸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강인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지아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도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충격적인 고백. 왜 이런 걸 나에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판문점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어요. 형사님들이 보여준 진정한 정의. 그것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강인호는 한지아를 신중하게 바라봤다. 정말로 변한 거야? 네. 하지만 형사님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당연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10일간의 동행. 그날 밤부터 한지아는 강인호의 곁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강인호가 거부했지만 한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형사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나를 걱정한다고? 당신이. 네. 판문점 사건에서. 비록 제가 형사님을 속이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존경심은 진짜였어요. 5일째, 진실한 대화. 지아. 정말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강인호가 물었다. 네. 한지아가 제 진짜 이름이에요. 리명이는 공작명이었고요. 왜 북한 공작원이 되었어?
한지아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제 가족이 북한에서 숙청당했어요. 저만 살아남았죠. 그 후 국가에서 저를 키웠고 공작원으로 훈련시켰어요. 가족을? 네.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강인호는 한지아의 아픈 과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8일째 마음의 변화. 형사님, 김근수 형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수는 내 모든 것이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꿈도 함께 꿨고. 강인호가 김근수와의 추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지아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판문점 사건에서도 근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그 사건에서 저는 당신도 결국 우리를 도와준 셈이었어. 강인호가 의외의 말을 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를 속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을 보여줬잖아. 한지아는 강인호가 자신의 과거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10일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대화. 지아, 이제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강인호가 말했다. 10일간의 한지아의 위로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형사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형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판문점 사건에서의 복잡했던 관계, 그리고 지난 10일간의 진실한 교감이 이상하게 얽혀 있었다. 지아,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정부와 협력하면서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형사님이 보여준 그런 정의를요. 강인호는 한지아의 진심을 느꼈다. 여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변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럼 앞으로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한지아가 잠시 망설였다. 제가 곧 새로운 임무를 받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제5장. 정부의 설득 한지아 편입 과정. 1977년 5월 2일 공식 제안. 강인호가 10일간의 공백을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한 바로 그날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다. 강인호 형사님,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정보부 대북 담당관 박진우 중령이 강인호를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요? 한지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만나셨죠? 강인호가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박 중령이 계속했다. 예상했습니다. 지난 10일간 함께 계셨군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그녀는 현재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향했다고 봐도 됩니다. 한지아의 상황 설명. 박 중령이 한지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판문점 사건 이후 한지아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접촉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그녀가 직접 전향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모든 공작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 중령이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다. 이것이 그녀가 제공한 정보들입니다. 북한 공작망의 조직도, 공작원 명단, 작전 계획.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신뢰성 검증. 하지만 신뢰할 수 있나요?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들이 하나같이 정확했어요. 박 중령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다. 부산의 간천망 적발, 인천항의 밀수 조직 검거. 모두 그녀의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편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중령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변하게 된 계기가 강인호 형사님이었다고 하더군요. 파트너 제안. 박 중령이 중요한 제안을 했다. 한지아를 강인호 형사님의 새로운 파트너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파트너요? 네.
공식적으로는 부산에서 전입온 특수요원으로 기록되겠지만 실제로는 한지아입니다. 강인호가 당황했다. 하지만 김근수의 자리를, 김근수 형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인호 형사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박중령이 설득을 계속했다. 한지아의 능력은 판문점 사건에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경험은 앞으로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인호 형사님이 판단하셔야 할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한지아와의 재논에 그날 저녁 강인호는 한지아를 다시 만났다. 정부에서 제안했다더군. 네. 형사님의 파트너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한지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형사님을 또 다시 실망시킬까봐. 그럼 거절해도 돼. 아니요. 이것이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한지아가 강인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형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수 형사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형사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과거의 청산. 강인호는 잠시 고민했다. 김근수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아의 진심은 믿을 만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들어보세요.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그리고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약속합니다. 그리고 형사님. 판문점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강인호는 한지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신분 정리. 다음 주 동안 한지아의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치밀한 작업으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공식 기록상 한지아는 1950년 부산 출생, 부산여고 졸업, 경찰대학 특별과정 수료, 2년간 부산지방경찰청 근무 후 서울 전입. 이제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박중령이 새로운 신분증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이 유지되려면 너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 교육. 신분이 정리된 후 한지아는 1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다. 경찰 실무 교육 수사 기법, 보고서 작성, 무기 사용법, 윤리 교육, 경찰 윤리 강령, 시민 보호 의무, 법률 교육 형법, 형사소송법 기초. 교육 담당자들은 한지아의 빠른 이해력에 놀랐다. 이 정도면 5년 경력의 베테랑 수준이군요. 역시 경찰대학 특별과정 출신답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지아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강인호에 대한 브리핑. 마지막으로 박중령은 강인호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 강인호 형사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IQ 210의 천재적 두뇌와 뛰어난 무술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위험한 판단을 할 때가 있다. 특히 정의감이 강해서 개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려 한다. 내 임무는 그를 도우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인호 형사가 제 정체를 알고 있죠? 그렇다. 그에게만은 내 정체를 알려줄 예정이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니까. 그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이미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난 10일간을 보면 첫 만남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한지아는 강인호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한지아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정부에서 제공한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안전했다. 거울 앞에 서서 경찰 제복을 입어보았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강인호 형사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한지아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판문점 사건에서의 복잡했던 감정들, 그리고 지난 10일간 강인호와 함께 보낸 진실한 시간들. 제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제6장 파트너십의 형성과 감정의 싹. 1977년 5월 15일 첫 출근.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 강인호는 10일간의 공백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김근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강인호 형사,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겠다. 이성훈 팀장이 한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한지아 형사다. 부산에서 전입 온 특수요원이야. 강인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예상했던 대로 한지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한지아입니다. 한지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 속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강인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강인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비밀 브리핑. 점심시간, 강인호는 이성훈 팀장에게 별도로 불려갔다. 팀장님, 한지아 형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특별한 경우다. 팀장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한지아 형사의 배경은 복잡해. 팀장이 문을 잠그고 앉았다. 자세한 건 내가 직접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매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요원이라는 것만 알아도. 강인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시작. 오후 업무 시간. 강인호와 한지아는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먹하게 행동해야 했다. 한 형사, 이 자료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강인호가 업무적인 질문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먼저 관련 인물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지아의 대답은 전문적이었다. 판문점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역시 부산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이유가 있네요. 강인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첫 번째 사건. 며칠 후 두 사람에게 첫 번째 사건이 배정되었다. 마포구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 신원은 김영수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강인호와 한지아는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강인호가 현장을 관찰하는 동안 한지아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봤다. 판문점 사건 때처럼 그녀의 관찰력은 뛰어났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한지아가 발견한 것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단서였다. 이 발자국 자국.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발 디딤새가 일반인과 달라요. 너무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워요. 강인호는 한지아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판문점 사건에서도 느꼈던 그 예리함이었다. 능력의 재확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지아의 뛰어난 능력이 계속 드러났다. 목격자 조사에서는 그녀의 언어 능력이 빛을 발했다. 이분은 중국 동포신 것 같은데 중국어로 대화해 볼까요? 한지아가 유창한 중국어로 목격자와 대화한 결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용의자 추적에서는 그녀의 잠입 능력이 유용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지아는 자연스럽게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경계심을 풀어준 후 강인호가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점점 쌓이는 신뢰. 일주일 후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한 형사, 정말 대단해요. 강인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형사님의 추리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실무 능력이 없었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판문점 사건에서 쌓인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 5월 말, 더 복잡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치인과 관련된 협박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민감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해. 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강인호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였다. 형사님,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왜요? 정치적 사건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많아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한지아의 충고는 옳았다. 며칠 후 정말로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강인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아,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축소하되 우리끼리는 계속 조사해보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근수도 위험을 무릅썼어. 우리도 그래야 해. 한지아는 강인호의 정의감에 감동받았다. 판문점 사건에서도 느꼈던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위험한 순간. 비공식 조사 중에 두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용의자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쪽으로. 한지아가 강인호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판문점 사건 때처럼 그녀의 반사신경과 순발력이 빛을 발했다. 어떻게 이 길을 아세요? 이 일대 지형을 미리 파악해뒀어요. 한지아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두 사람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다. 감정의 변화. 그날 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지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야말로. 형사님이 진실을 찾으려는 모습을 다시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한지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판문점 사건에서도 느꼈지만 형사님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강인호는 한지아의 말에서 진실을 느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그녀는 진심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파트너십의 완성.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강인호의 뛰어난 추리력과 한지아의 실무 능력이 결합되어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판문점 사건에서 쌓인 기본 신뢰가 바탕이 되어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요즘 강인호 한지아 콤비가 유명하다던데. 그러게. 사건 해결률이 100%래.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다. 개인적 시간. 업무 시간 외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김근수가 좋아했던 식당에 가보려고 해요. 함께 갈래요? 한지아는 강인호가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을 나누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식당에서 강인호는 김근수와의 추억을 들려줬다. 근수는 여기 짜장면을 정말 좋아했어요. 힘든 사건이 끝나면 항상 여기 와서 축하했죠. 좋은 친구였군요. 판문점 사건에서도 정말 용감하셨어요. 당신도 그때. 결국엔 우리를 도와줬잖아. 강인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한지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신뢰의 깊어짐. 어느 날 저녁, 강인호가 한지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아, 처음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제 과거 때문이죠. 네. 판문점 사건에서의 일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정말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 그리고 강인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 한지아의 마음이 뛰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지아,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뭐가 걱정되세요?
제 과거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강인호가 한지아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예요. 형사님, 우리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요. 김근수가 꿈꿨던 그런 세상.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해요. 새로운 시작. 그렇게 강인호와 한지아의 파트너십이 완성되었다. 판문점 사건에서의 복잡했던 관계가 김근수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거쳐 새로운 신뢰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한지아는 과거의 죄를 속죄할 기회를 얻었고 강인호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동료를 넘어선 더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에필로그 2025년 현재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오래된 거실의 가구와 액자들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빛바랜 표창장, 금빛 훈장, 경찰학교에서 수여된 공모장들. 그 모든 것들이 강인호라는 인물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거실 중앙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두 청년은 어깨를 맞대고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강인호와 김근수. 두 사람의 미소는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생생했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기자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그는 처음부터 이 집을 들어설 때부터 느꼈다. 여기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과 빛나는 순간이 동시에 응축돼 있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강 형사님, 경찰 사회에서 선배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40년간 100건이 넘는 중대한 사건을 해결하셨고 정년 퇴직 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강연과 상담을 해오셨지요. 선망과 존경의 대상, 전설 그렇게 불리십니다. 강인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설이라 그렇게 불러주니 고맙지만 나는 친구 하나조차 지켜주지 못한 사람일 뿐이네. 그의 눈길은 기자를 지나 벽의 사진으로 향했다. 김근수. 이제는 영정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얼굴. 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1977년 봄, 김근수 형사님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곁을 지켜주신 아내, 한지아 여사님과의 인연까지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래된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강인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기억 속으로 잠겨들었다. 근수는 내 중마고우였네. 같은 동네에서 자라 같은 꿈을 꿨지. 경찰이 되어 나란히 사건을 헤쳐나갔어. 하지만 1977년 그 사건에서 나는 친구를 잃었지. 아직도 그날의 골목 냄새, 피 묻은 가방의 무게가 손끝에 남아있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가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과 함께 미처 지워지지 못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정부가 내 곁에 보낸 한 사람이 있었네. 지아. 그녀는 과거 북한 공작원이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 그때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네. 믿음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길을 걷게 되었어. 이제는 내 아내가 되었지. 바로 그때 옆방 문이 열리고 한지아가 들어왔다. 머리칼에는 세월이 흘러 은빛이 조금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기자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신뢰와 세월을 품고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지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북한 공작원으로 살아왔던 지난날, 그리고 판문점에서 저지른 일들. 하지만 이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해뒀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다. 그 말이 제 삶을 바꿔주었어요. 강인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야. 근수를 잃고 무너졌던 나를 붙잡아 준 것도, 이후 수많은 사건을 함께 헤쳐온 것도 그녀였지. 기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빠르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다. 그러다 무심결에 방 한쪽을 바라봤다. 거기엔 김근수의 영정이 있었다. 영정 속 젊은 형사의 미소는 밝고 환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강인호는 영정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근수는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 그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말하지. 정의는 때로 너무 무겁고 잔인하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한지아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근수 형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노 씨가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창밖에서 봄 햇살이 다시 한번 집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은 벽의 훈장들, 사진들, 그리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인호는 마지막으로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전설이라 부르지만 나는 전설이 아닐세. 다만 친구의 꿈을 대신 이어온 사람일 뿐이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오직 슬픔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걸어온 사람과 잃어버린 친구에게 보내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했다. 기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묻는 것은 불필요했다. 이 순간 전설은 말이 아닌 삶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 -3편 완